정전된 PX에서 최성우가 둔기를 들고 경희를 위협하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입니다. 할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죠. 최성우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 아버지는 동료들을 고문한 범죄자였어. 죽어 마땅한 일이었다고. 경희가 맞서며 외치십니다. 76세 할머니와 젊은 군인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선반이 넘어지고 물건들이 흩어집니다. 보안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경희의 침착한 선언에 절망하는 최성우의 표정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저택은 겨울 햇살조차 스며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홀로 사는 나경이는 올해 76살로 대한민국 최초 여성 특전사 부사관 출신입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간단한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의 몸은 여전히 탄탄했죠.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젊은 군복 차림의 경희는 지금의 주름진 얼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저택 곳곳에는 경희의 현역 시절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훈장과 표창장, 그리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죠. 특히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은 경희의 치열했던 군 생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땀범벅이 된 모습,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각종 작전을 수행하며 찍은 기념사진들까지 말이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경희가 다른 남성 부사관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시절 여성이 특전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야 했고 남성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죠. 경희는 지금 퇴역 군인 모임에서 기초훈련 교관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예비역들에게 기본기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며 엄격하게 지도하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여전히 현역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희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 그 자체였어요. 새벽 체조에서 시작해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집안일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에는 뉴스를 보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것이 일과였죠. 경희 자신도 이런 일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하고 평범한 노후였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적막한 집안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욱 그랬어요. 혼자서 저녁을 먹는 시간이 가장 외로웠죠. 그런데 며칠 전 외손자 한민수가 특수전 사령부에 배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살의 민수는 성실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경희를 따랐지만 말수가 적어서 속마음을 알기 어려운 아이였죠. 민수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경희 밑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딸과 사위를 잃은 경희에게는 유일한 혈육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민수를 키우면서 경희는 다시 살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었기에 외로운 노년을 견딜 수 있었죠. 민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군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경희가 들려주는 훈련 이야기나 작전 경험담을 반짝이는 눈으로 듣곤 했어요. 그런 민수가 자신과 같은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경희에게는 무척 의미 깊었습니다. 민수가 군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경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앞섰죠. 특히 자신이 겪었던 군 생활의 험난함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여성도 힘들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어요.
경희는 민수가 입대하기 전날 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현역 시절 차고 다니던 군번줄이었어요. 그 군번줄에는 수많은 추억과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텨낸 상징 같은 물건이었죠. 군번줄의 금속 부분은 세월이 지나며 약간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묵직한 무게감을 자랑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경희는 민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군번줄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것은 할머니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버텨낸 동반자야. 명예는 지켜야 할 대상이지 보여줄 대상이 아니야. 경희는 민수의 손에 군번줄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차고 있으면 할머니가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을 거야. 힘들 때마다 이것을 만져보렴. 그러면 용기가 날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군번줄을 받았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 있었어요. 경희는 그런 민수의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군대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첫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떨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민수가 떠난 후 경희의 일상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민수에게서 오는 안부 전화가 유일한 위안이었죠. 처음 몇 통화에서 민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잘 적응하고 있다고요. 동기들도 좋은 사람들이고 선임들도 잘 챙겨준다고 했어요. 특히 정동욱이라는 동기와 친하게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경희는 그런 민수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사라져갔어요. 전화를 받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 좋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민수가 나중에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경희는 그것이 군 생활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남자아이가 할머니보다는 동기들과 어울리는 게 정상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민수가 입대한 지 2달 만에 의무휴가로 집에 돌아왔을 때 경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타난 민수의 모습은 경희가 기억하는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민수의 얼굴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 있었고 팔에는 화상을 입은 듯한 흉터까지 있었습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빠져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맑고 순수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마주보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경희의 물음에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사고였어요, 할머니. 훈련 중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요. 별일 아니에요. 곧 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죠. 경희는 민수의 상태가 단순한 사고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눈에는 민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뻔히 보였어요. 민수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경희가 젊은 시절 자신도 겪었던 그런 감정이었죠. 그날 밤 민수는 일찍 자리에 누웠지만 경희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그녀를 괴롭혔죠. 벽에 걸린 자신의 군복을 바라보며 경희는 오랜만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전투 중에 느끼던 그런 종류의 불안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경희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때문에 다시 잠에서 깼어요. 경희는 조용히 일어나 민수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의 것이었죠. 동욱이, 형, 죄송합니다. 민수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경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동욱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민수가 처음 부대 생활을 시작할 때 자주 언급했던 동기의 이름이었어요. 정동욱, 민수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낸다고 했던 그 친구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수의 목소리에서는 친근함 대신 깊은 죄책감과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경희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지금 들어가서 깨우는 것이 민수에게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그녀는 복도에 서서 민수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절규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안 돼. 형,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말들이 중간중간 섞여서 들렸습니다. 경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실제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경희는 민수가 조금씩 조용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경희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죠. 민수의 상처는 정말 사고였을까? 그리고 민수가 꿈에서 부르던 동욱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경희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비슷한 악몽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부당한 대우,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말입니다. 특히 1987년 그 사건 이후로는 더욱 심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도 몇 숟가락 뜨지 못했어요. 밥그릇을 들고 있는 민수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한테 말해보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야.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적응이 어려울 뿐이에요. 훈련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경희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야윈볼,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민수가 입대할 때만 해도 통통했던 볼이 이제는 움푹 들어가 있었고 예전에는 환하게 웃던 입가에는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경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압박을 가하면 민수가 더욱 마음의 문을 닫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민수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 후 그가 빨래통에 넣어둔 군복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군복을 들어올린 경희는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그것은 군 내부 징계 문서의 일부였습니다. 경희는 그 종이를 펼쳐보며 눈을 찡그렸어요. 글씨가 흐릿하고 찢어진 부분이 많아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단어는 선명하게 보였죠. 자살방조라는 글자와 군기문란이라는 단어가 경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살이라는 단어가 민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서 하단에 서명된 이름들 중에서 경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최성우. 그 이름을 본 순간 경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성우라는 이름은 경희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악몽을 안겨준 인물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1987년 그때 경희는 28살의 젊은 특전사 부사관이었습니다. 작전 수행 중 간첩 혐의로 체포된 군 내부 고문관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최규철이었어요. 최규철은 동료들을 고문하고 기밀을 빼돌리려 했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경희가 그의 범행을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최규철은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한 채
형무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발표되었어요. 사실은 군 내부의 은밀한 처리였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최성우는 바로 그 최규철의 아들이었습니다. 경위는 종이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찢어진 부분 사이로 보이는 글자들을 맞춰보니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동욱 이병의 자살과 관련된 징계 조치, 그리고 한민수 이병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부적절한 지휘와 관리 소홀이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꿈에서 부르던 동욱이가 자살했다는 뜻이었고 그 일에 민수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더 끔찍한 것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최성우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희는 급히 민수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민수야, 할머니야. 문 좀 열어보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더 큰 소리로 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문고리를 돌려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민수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영혼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경희는 조심스럽게 민수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다 알고 있어. 동욱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야. 그리고 최성우라는 사람도 알고 있고. 그 순간 민수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댐이 터지듯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동욱이 형이 죽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성우 선임이 맨날 우리를 괴롭혔어요. 특히 저를 더 심하게 했는데 동욱이 형이 저를 감싸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동욱이 형이 타깃이 됐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경희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최규철의 아들이 자신의 외손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 좁구나. 내가 돌아왔니, 규철아. 아니, 내 아들이. 경희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묻지 않겠다고, 민수를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경희는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예비역 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굽히지 않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나설 차례야. 그 말과 함께 경희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단정한 옷차림의 가방을 챙기고 민수에게는 잠깐 외출한다고만 말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경희가 향한 곳은 민수의 부대 근처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대 앞 민간인 출입이 가능한 PX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죠. 이곳이라면 부대 내부 상황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경희는 PX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면접을 신청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거절당할 뻔했지만 경희는 자신의 이력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퇴역 군인이라는 점과 젊은이들을 다루는데 경험이 있다는 점을 어필한 것입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관리자는 경희의 진솔한 모습과 군인 특유의 반듯한 자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군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결국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경희는
부대 PX의 매점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대 내부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경희는 첫 출근부터 매우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어요. PX에는 하루 종일 젊은 군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경희는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특히 특수전 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처음 며칠간은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은 경계심 때문에 민감한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경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신뢰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젊은 군인들은 경희의 따뜻한 말투와 배려 깊은 행동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경희는 그들에게 마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경희는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동욱이라는 이름이 군인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병은 불쌍한 일이었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다른 일병은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마치 금기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경희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요즘 군 생활이 예전보다 더 어려운가요? 저도 군인 출신이라 마음이 아파서 말입니다. 경희의 진심 어린 질문에 한 상병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분위기가 좀 그래요. 동기 중에 하나가,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그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군인이 그를 제지했거든요. 하지만 경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과 분위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정동욱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부대 전체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경희는 며칠 더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성우를 직접 보게 되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상급자였는데 다른 군인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최성우가 지나갈 때마다 주변이 급작스럽게 조용해졌고 군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냉혹함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경희는 최성우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최규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차갑고 오만한 눈빛이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입가에 어린 비웃음의 표정까지도 말이죠. 경희의 가슴 속에서 30년 전의 분노가 되살아났어요. 최규철이 동료들을 고문할 때 지었던 그 표정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경희는 우연을 가장해 최성우와 마주쳤습니다. PX에서 음료수를 사러 온 최성우에게 경희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젊은 군인분이시네요. 많이 바쁘시죠? 훈련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으실 텐데요. 최성우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별로 힘든 건 아니고요. 하지만 경희가 계속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가자 점점 경계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희가 부대 내 분위기에 대해 물었을 때 최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할머니가 왜 부대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최성우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경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젊은 군인분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저도 군인 출신이라 마음이 쓰여서 말입니다. 더 친근하게 대하고 싶어서요. 최성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경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나경희입니다. 최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적대감이 번뜩였습니다. 나경이.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경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 비슷한 사람을 아실 수도 있겠네요. 최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갔지만 경희는 그의 등에서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히 최성우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희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오늘 내 부대 근처에 갔다 왔어. 민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할머니? 거기 왜 가셨어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경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거기서 일을 시작했어. 너를 더 잘 도와주고 싶어서 말이야.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서.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정말 위험해요. 최성우 선임이 할머니를 보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민수는 말을 멈췄지만 경희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최성우가 얼마나 위험하고 잔혹한 인물인지 민수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도 알고 있고, 할머니가 왜 이 일에 나서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 경희의 말에 민수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최성우 선임을 아신다고요? 어떻게 아세요?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야. 아주 오래되고 복잡한 인연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낼 거야. 그날 밤 경희는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작전 관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1987년의 기록들이었어요. 최규철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그 안에 있었죠. 작전 보고서, 증거 자료,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개인적인 메모들까지 말입니다. 경희는 그 자료들을 보며 과거를 되짚어 봤어요. 최규철이 동료들을 고문하고 기밀을 빼돌리려 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막기 위해 했던 일들을 말입니다. 황색빛이 바랜 종이들 사이에서 경희는 특별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전 보고서 289호라고 적힌 그 문서였어요. 경희는 그 문서를 펼쳐보며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는 최규철 고문관의 범죄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아들에 관한 기록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작전 중 경희는 최규철을 사살하지 않고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며 살려보냈던 것입니다. 정의롭게 재판을 받게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최규철의 의문사였고 언론에는 형무소에서 자살했다는 보도가 났었습니다. 실은 군 내 사망 위장 처리였음이 그 문서를 통해 드러났어요. 결국 경희가 과거 정의롭게 살려줬던 자의 아들이 외손자를 죽이려 했던 셈이었습니다. 경희는 그 아이러니한 운명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상에는 정말 우연이라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경희는 다시 PX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군인들이 경희를 보는 시선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최성우가 무언가 조치를 취한 것 같았어요. 평소 친근하게 인사하던 군인들도 오늘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경희가 위험한 존재인 것처럼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경희는 우연히 최성우와 다른 상급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PX 할머니,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자꾸 부대 일에 관심을 보이고 물어보고 그래요. 최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상급자가 대답했어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젊은 군인들 걱정해 주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그 할머니 이름이 나경이라고 하던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요. 경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성우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경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경희는 부대 내부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청소를 하던 중 버려진 서류들 사이에서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부대 내부 징계위원회 회의록이었습니다. 정동욱 이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죠. 회의록을 읽어본 경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동욱이 자살한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그리고 한민수를 보호하려다 더 큰 표적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의 주동자가 최성우라는 사실이 은밀히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부적응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경희는 즉시 이 자료를 복사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군 법무실에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경희는 부대 법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법무관은 경희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 외부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어요. 오히려 경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경고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민수가 추가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받았어요. 경희는 군 내부의 시스템이 3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은폐 구조와 똑같이 유지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경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가 더욱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부대에서 소문이 났어요. 할머니가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최성우 선임이 화가 많이 났다고 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그만두세요. 더 위험해질 거예요. 동욱이 형처럼. 민수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경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경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한 의지를 다졌죠. 그날 밤 경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 내부의 공식 채널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희는 예전 동료였던 퇴역 군인 기자를 떠올렸어요. 김중호라는 이름의 그 기자는 군 관련 부정부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경희는 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김중호는 경희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1987년 최규철 사건과 현재 최성우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뉴스 가치를 느꼈거든요. 며칠 후 김중호는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희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가 취재에 나선 것이죠. 그는 정동욱의 가족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고 부대 내 다른 증인들도 찾아 나섰어요. 한편 최성우는 경희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최성우는 경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희가 PX에서 일하고 있을 때 최성우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요즘 바쁘시네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시느라. 경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걱정되어서 그래요. 최성우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걱정이요? 아니면 복수인가요? 30년 전 일 때문에 말입니다. 경희와 최성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희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내 아버지 최규철을 고발한 나경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를 고발할 거야. 최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내가 계속하고 있구나. 정말 놀랍다. 피는 못 속이는구나. 최성우는 경희의 말에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대신 그는 경희에게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여기는 군대고 할머니는 외부인이에요.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 말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겠다. 내 아버지도 똑같은 말을 했었지.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최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갔지만 그의 등에서는 살기가 느껴졌어요. 경희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희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성우와 자신의 과거 이야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 말이에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그래서 최성우 선임이 저를 더 괴롭혔던 거군요. 경희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민수야. 할머니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구나.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그 사람들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동욱이 형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보호하려고 했다가 더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저를 지켜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김중호 기자가 경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가 조사한 결과는 놀라웠어요. 정동욱의 부모를 만났는데 그들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대에서 받은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경희는 즉시 김중호와 함께 정동욱의 부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동욱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는데 거실 한쪽에는 정동욱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정동욱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정동욱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애가 죽기 전에 전화를 했었어요. 부대에서 너무 힘들다고 민수라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동욱의 아버지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부검도 제대로 못했어요. 군에서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체념하고 있었죠. 우리 아이가 정말 자살한 게 맞을까요? 정동욱의 어머니가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희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실을 밝혀나가자고 제안했어요. 정동욱의 부모는 경희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애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요. 정동욱의 아버지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경희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최성우는 경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경희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성우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 할머니를 계속 감시해. 그리고 기회가 되면 조용히 처리해. 더 이상 우리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말이야. 부하들은 최성우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불안해했어요. 이미 정동욱의 일로 충분히 큰 문제가 생겼는데 또 다른 사건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경희가 PX에서 혼자 정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경희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즉시 복구되어야 할 전기가 계속 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수십 년간의 군 생활로 단련된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거였죠. 어둠 속에서 최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는데. 경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최성우는 계속 경희를 찾아다녔어요.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희가 숨어 있던 곳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계셨군요. 최성우의 손에는 둥기 같은 것이 들려 있었어요. 경희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십 년간 단련된 군인의 본능으로 재빨리 대응했어요. 경희는 최성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정동욱을 죽였구나. 최성우는 순간 당황했어요. 뭔 소리예요? 그 애는 자살한 거라고요. 아니야, 너희들이 그 애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야. 경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성우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 애는 약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외손자도 마찬가지고 약한 놈들은 군대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없어요. 특히 할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죠. 경희는 최성우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동료들을 고문한 범죄자였어. 죽어 마땅한 일이었다고. 최성우는 경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경희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여전히 훈련된 전사였습니다. 그녀는 최성우의 공격을 피하면서 반격을 가했어요. 둘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반이 넘어지고 물건들이 흩어졌어요. 소음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전기도 다시 들어왔고요. 사람들은 넘어져 있는 최성우와 숨을 헐떡이는 경희를 발견했어요. 최성우는 일어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공격했어요.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경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PX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도 있고요. 최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보안 카메라의 존재를 잊고 있었거든요. 경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위협하고 공격한 것도 정동욱 이병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고백한 것도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동욱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최성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경희는 마침내 외손자와 정동욱을 위한 복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경희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정의를 이제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이 공개되면서 최성우의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영상에는 최성우가 경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모습, 그리고 정동욱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고백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어요. 최성우의 상급자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경희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려 했고 보안 카메라 영상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경희의 과거 기록을 들춰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경희가 과거 최규철 사건에서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김중호 기자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경위와 함께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특종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퇴역 여성 특전사, 손자 괴롭힌 가해자의 아버지는 군 내부 간첩이었다. 김중호는 이 기사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서 한국 군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완벽한 기사를 완성했어요. 며칠 후 김중호의 기사가 전국 일간지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사는 1987년 최규철 사건부터 현재 최성우 사건까지의 모든 연결고리를 자세히 다뤘어요. 특히 나경이라는 한 여성 특전사가 30년 전과 지금 두 번에 걸쳐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에는 경위의 과거 활동과 현재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또한 정동욱의 생전 모습과 그의 마지막 전화 내용, 그리고 민수가 겪었던 괴롭힘의 실상도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 여론은 들끓었어요. 사람들은 경위의 용기에 감동했고 군 내부의 은폐 시스템에 분노했습니다. 정동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쏠렸어요. 인터넷에는 경위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군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군대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직접 조사에 나서야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단이 부대에 파견되었고 최성우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조사단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최성우의 괴롭힘은 정동욱과 민수뿐만 아니라 다른 부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가해졌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심지어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은폐되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은 이런 패턴이 최성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문화적 문제라고 결론지었어요. 특히 상급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는 군대 문화가 이런 문제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동욱의 부모는 경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동욱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아들이 정말 자살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경이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욱이는 친구를 지키려다 희생된 거였어요. 정동욱의 아버지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대라는 이유로, 기밀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숨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한편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동욱이 형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거든요. 민수는 경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동욱이 형이 알면 좋아할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야 형에게 제대로 된 추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희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동욱이는 진짜 영웅이야. 너를 지키려다가 희생된 진짜 군인이고 우리가 그 애의 명예를 되찾아 준 거야. 조사가 진행되면서 최성우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증언도 쏟아져 나왔거든요. 최성우와 함께 괴롭힘에 가담했던 다른 상급자들도 차례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지만 조사단은 그들의 책임도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성우는 영창에 수감되었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하 괴롭힘, 자살 교사, 상급자 폭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최성우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일시적 정신 이상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경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녀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최규철이 저질렀던 범죄와 지금 최성우가 저지른 범죄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동료를 해치고 그것을 권력으로 덮으려 한 것 말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경위의 증언과 각종 증거들을 종합해 최성우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하 괴롭힘과 자살 교사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어요. 또한 군에서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젊은 군인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다. 특히 개인적인 원한을 부하에게 풀려한 것은 군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위는 판결을 듣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어요. 정동욱의 부모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경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동욱아, 이제 편히 쉬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으니까. 그리고 민수야, 이제 당당히 살아가렴. 할머니가 내 앞길을 막는 모든 걸 치워줬으니까. 하지만 경희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경희는 김중호 기자와 함께 군 간부 출신 기자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희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를 더 큰 기사로 발전시키기로 했어요. 기사 제목은 퇴영 여성 특전사, 손자 괴롭힌 가해자의 아버지는 군 내부 간첩이었다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니라 한국 군대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는 심층 보도였어요. 기사가 발행되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부대는 발칵 뒤집히고 국방부가 직접 조사를 시작했어요. 경희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마침내 사회 전체의 관심을 끌어낸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경희를 영웅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희 자신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외손자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았거든요. 경희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할머니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고쳐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복학을 준비하며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는 군 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경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동욱이 형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경희는 민수의 다짐을 듣고 뿌듯해했어요. 그래, 내가 그런 일을 한다면 동욱이도 좋아할 거야. 한편 최성우와 함께 괴롭힘에 가담했던 다른 상급자들도 차례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전역 처분을, 일부는 강등 처분을 받았어요. 부대 전체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몇 달 후 국방부는 획기적인 발표를 했어요. 군 인권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외부 감시 기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부대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익명 신고가 가능해졌고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경희의 용기가 있었어요. 경희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전에는 진실을 말해도 묻혔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언론의 힘,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동욱의 부모는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군 복무 중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경희도 이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경희는 정동욱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수와 함께였어요. 경희는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욱아, 할머니가 약속을 지켰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고 너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길을 열어놨어. 이제 편히 쉬렴. 민수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요. 형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 형이 못다한 일들을 제가 대신 해나가겠어요. 그날 저녁 경희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보관해뒀던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건넸어요. 이제 이걸 너에게 넘겨줄 때가 된 것 같아. 민수는 군번줄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경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만든 길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걸어가야 해. 그래야 진짜 끝나는 거지. 몇 달 후, 민수는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군 인권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첫 번째 업무는 부대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민수는 강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어요. 저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지키려다 희생되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여러분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은 민수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동료를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경희는 이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가끔 군 인권센터를 방문해서 젊은 상담사들에게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군인은 약자도 강자도 아니에요. 책임입니다. 경희가 젊은 상담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민수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에게 가장 고마운 점이 무엇인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경희는 그 인터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규철아, 성우야, 이제 정말 끝났다. 너희들의 죗값을 치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어. 화면에는 특전사 기념비 앞에 선 경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희는 조용히 군번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건넸어요. 이건 이제 너 거야. 난 내 임무를 다했으니까. 민수는 군번줄을 받으며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할머니의 삶과 의지, 그리고 동욱이 형의 희생이 담긴 유산이었거든요. 할머니, 저 이걸 잘 간직할게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민수의 말에 경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된다. 이제 할머니는 마음 놓고 쉴 수 있겠네. 시간이 흘러 민수는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졸업 후 군 인권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첫 출근일, 경희는 그를 배웅해줬습니다. 동욱이도 너를 응원하고 있을 거야. 그 애의 목까지 열심히 해라. 민수가 맡은 첫 번째 업무는 부대 방문 상담이었어요. 젊은 군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는 한 군인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군인은 선임들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 군인은 민수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민수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희는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침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텃밭을 가꾸며 가끔 퇴역 군인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경희를 영웅으로 대했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소박한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경희는 정동욱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욱이의 기일이 다가와서 추모식을 하려고 하는데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경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추모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동욱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민수도 참석해서 정동욱을 추모했어요. 경희는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동욱이는 친구를 지키려다 희생된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더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동욱이의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경희와 민수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민수는 경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이 모든 일 때문에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경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뿌듯해. 우리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걸 매일 느끼거든. 민수가 군 인권센터에서 일한 지 1년이 되던 날, 그는 텔레비전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군인은 약자도 강자도 아니에요. 책임입니다. 이 말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데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동욱이 형 같은 희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영상은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민수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경희는 그 인터뷰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 되는구나. 민수가 혼자서도 잘해나갈 수 있겠어.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는 군 인권센터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그는 전국의 부대를 돌아다니며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어려움에 처한 군인들을 도왔습니다. 민수의 노력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군대 내 괴롭힘 사건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군인들의 인권의식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경희를 찾아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상대는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선배예요. 경희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민수는 다음 주말에 소개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주례를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경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꼭 해줄게. 결혼식 날 경희는 정장을 차려입고 주례단에 섰습니다. 그녀의 주례사는 간단했지만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새삼 감회가 깊습니다. 민수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지지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경희는 혼자서 특전사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규철아, 성우야, 그리고 동우가.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너희들의 희생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야. 경희는 기념비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고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화면에는 석양을 배경으로 한 경희의 실루엣이 오랫동안 비춰졌어요. 그리고 화면 한쪽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나경이 할머니의 용기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군대는 더 안전한 곳이 되었고 젊은이들은 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민수 씨는 지금도 군 인권센터에서 일하며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동욱 씨의 희생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장학재단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강한 자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